SVB 파산으로 글로벌 자산 시장이 휘청휘청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금과 비트코인이 또 급등하고 있어요. 2008년에도 그랬어요. 금이 최근에 올라가는 거는 이 두 가지 성격.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도 비슷해요. 유동성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 요즘에는 그렇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니라 걔네 걸 더 보고 있어. 맞아. 베이비 스텝, 빅 스텝, 또 앞으로의 금리 뭐 이거 되게 걱정되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건 빨리 금리 떨어졌으면 좋겠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벌써. 근데 1년도 안 됐는데도 이렇게 고통스럽네요. 사실은 이번 주에 그 나왔던 지표들을 보면요, 이 은행 사고 아니었으면 사실은 시장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가가 꺾이는 게 확실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꺾였고 국제유가가 65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작년 전쟁 터질 때 120달러였거든요. 많이 떨어졌네요. 반토막 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저유가 시대에 우리나라는 좋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다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유가 자체가 비용이에요. 기업들의 다. 비용이죠. 그래서 안 좋은 건데 유가가 지금 반토막 났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장기적으로는 좋은 신호가 하나 나왔고, 그다음 미국에서 제일 지금 물가 안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이제 주거비가 물가에 반영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주거비가 물가 항목이 30%나 차지해요. 그 렌트비 있죠, 월세. 다 그 사람들은 렌트로 사니까. 네, 렌트로 많이 사니까. 그래서 집주인들이 계약을 하잖아요. 이제 이 월세 사시는 분들하고 1년 단위로 하는데, 네. 집값이 떨어지는 거를 1년 후에 반영해요. 이 렌트비가. 집값이 작년 봄에 이미 떨어졌어요. 그렇지. 지금 계속 떨어져요, 미국도.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1년 후에 후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떨어져요, 이 임대료가. 그러니까 미국 이 소비자 물가가 아직도 높게 막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실질과 다른 거군요. 네, 약간 달라요. 근데 이제는 1년이 이제 거의 다 됐거든요. 그렇죠. 2분기부터는. 그럼 이제 그게 만약에 반영이 되면 반영되면. 주거비가 꺾이면요, 물가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물가 지표상 떨어진 게 확실히 보이겠네요. 네, 보이겠죠. 거기다 유가 떨어졌잖아요. 그렇지. 유가도 유가가 얼마나 중요해요. 에너지 가격이 한 30%, 오케이. 주거비 30%. 제일 안 떨어지는 것이 이제 임금 상승률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일자리가, 그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직원을 못 구해요. 일자리는 많은데 고용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나가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고금리 시대가 오잖아요. 사람들이 슬슬 이제 움직입니다. 그게 2월 달에 조금씩 데이터에서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오랜만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고용 지표가 좋은 거고. 좋았는데 이제 고용지표 꺾인다. 또 꺾여요?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일자리 찾으러 나오니까. 아까 제가 초과저축이라 그랬죠. 네. 이제 돈을 돈 다 썼어. 거의 다 써가요. 실업률도 올라갈 거고. 미국 사람들 심리 상태 이상해. 그걸 있는 걸 쓰냐 그래, 벌어서 써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고용은 좀 안 좋아지겠죠, 오히려. 그렇죠. 안 좋아지고 지금 물가는 그럼 자연스럽게 꺾입니다. 소비도 둔화되고. 그렇죠. 그러면 순차적으로 물가 꺾이면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를 세게 올릴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이제 물가 때문에 한 건데. 그러면 이유가 그래서 아마 이번 3월 22일 날 FMC에서 이제 금리 결정하는데, 3월? 22일. 아하. 그때 아마 올리긴 올릴 거예요. 또 올려? 원래 0.5% 올리려고 그랬어요. 한 번에. 근데 0.25까지 올리고 아마 이제 금리가 동결로 갈 것 같아요. 그대로 유지. 왜 대출이자 같은 게 보통 6% 7%대 하잖아요. 네. 지금 이게 계속 동결로 간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이제 기준금리 그렇게 가는 거고, 시중금리 그렇게 되면요, 금리가 이제 어떤 게 움직이냐면, 금리 동결로 간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나중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그러면 이 시중금리 먼저 반영해버려요. 신용금리가 먼저 반영돼요?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그 2년물 금리가 있어요. 2년물 금리가 단기 금리잖아요. 짧잖아요, 만기가. 2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랑 원래 비슷해요. 2년짜리 만기. 기준금리랑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데, 불과 몇 주 전에 이 금리가 5%였거든요. 어차피 기준금리 5% 넘어가니까. 그렇지. 지금 몇 퍼센트냐면 4.1까지 떨어졌어요. 빨리 1%가. 반영되는구나. 1%나.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채권 시장에서 뭘 전망하냐면, 자이언트 백스텝이네. 네, 올해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 낮출 수도 있다. 아. 이걸 오히려 예상을 하고 있어요. 동결로 가다가 낮춘다. 분명히 꺾일 거다. 그리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 금리도 3년물 금리가 아마 3.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더 금리를 미국보다 올리기가 되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물가 올라도 부동산 문제가. 그래서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동결했잖아요. 먼저 동결했어요, 저번에. 맞아요. 그리고 제가 뉘앙스를 보니까 이 이창용 총재가
굉장히 좀 경기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물가 신경 써야 됩니다. 여전히 물가 우선입니다. 근데 동결했어요. 이게 약간 다르죠. 그쵸, 다르네. 부동산 신경 쓰는 거예요. 정부 정책 1순위도 부동산 PF 터지면 큰일 난다. 근데 이거를 금리 올리면 또 문제 생겨요. 심각해지. 네, 그래서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국은행도 하반기에 한번 금리 내리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예상은 저는 그럼 좀- 우리나라은행도 한국에 내리기 전에 시중금리가 그래서 먼저 미국까지, 내리는 예, 거죠? 먼저 내려요. 그러면 서민들에게 조금 말씀해 주시면 왜 지금 대출 얻어 쓴 사람 얼마나 많아요. 너무 예, 힘들고 예. 진짜 이게 생돈이 나갑니다. 맞아요. 월급은 똑같은데 생돈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냥 생각해 보세요. 막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이 그냥 사라지는 사라지는 돈이잖아요. 돈이죠, 그게. 이 사라지는 돈이 금리만 내려도 도로 들어오게 되니까 네. 훨씬 더 뭐랄까 이게 사람들이 사는 게 훨씬 네. 고통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고통 그죠. 지수가. 그러니까 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게 진짜 되면. 이거를 한 얼마나 좀 잘 견디면 될까요? 한 몇 개월 견디면 한 될까요? 몇 달만 견디시면 이제 물가가 많이 꺾일 것 같아서 이게 왜냐면 지금 꺾인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린 지표들이 다 선행 지표들이에요. 그렇지. 결국 반영돼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는 거예요. 작년에 너무 높았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자연히 떨어져요. 비교를 해도. 작년에 그 높은 물가에서 또 막 10% 이거 자체가 성립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요새 주식시장은 약간 떠났던 사람들이 도로 많이 1월 달부터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올해 들어서 외국인만 들어왔어요. 개인 한국 사람들은 투자분들은 안 들어와요. 오히려 팔아요. 주식시장 올라오니까 물렸다가 그동안 오래 물렸었으니까. 네, 근데 올라왔거든요. 2,100까지 갔다가 2,500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네. 여기서 많이들 정리하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외국인들은 그렇게 하진 않고 계속 주식을 좀 많이 사고 있는. 어떠세요, 이사님 보시기에는 주식은? 저희 이제 이베스트에선 올해 주식시장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작년과 정반대예요. 지금 제가 한 얘기는 작년과 정반대입니다. 작년에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네. 그다음 고금리 이게 이 네 개가 다 뭐죠? 주식시장의 최악이에요. 그쵸. 근데 올해는 이게 반대잖아. 다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환율도 1,300원 밑으로 떨어졌고 네. 금리도 지금 시중금리 꺾이죠. 물가 꺾이기 시작하죠. 자, 물가 그러면 꺾였죠. 여기서 저 같은 평범한 일반인을 위하여 추천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개별 주식 투자하는 거 뭐 공부해서 하는 거 네. 어려운 사람들 요럴 때 이제 어쨌든 다시 주식 시장이 약간의 상승세를 탈 때 내가 올라탈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투자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개별 기업을 좀 하시기 어려우면 네. 그 ETF 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특히 뭐 우리나라 이제 지수를 대표하는 ETF도 있고 네. 업종 ETF도 있거든요. 근데 업종 이제 ETF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권유드리는 ETF는 반도체. 왜냐하면 반도체 주가가 엄청 빠졌어요. 맞아요. 엄청 빠졌죠. 뭐 하이닉스도 이번에 엄청 적자 볼 것 같고 근데 반도체는 사이클 타요. 네. 안 좋다가 지금 이번에 챗 GPT 많이들 아니 AI 때문에 반도체 네. 다시 올라갈 그죠. 것 같아. 근데 올해는 아니더라도요. 이게 저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내년에 근데 이 인공지능을 하려면 반도체가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우리나라에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내후년도 보면 저는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반도체. ETF. 네, 그래서 반도체 ETF 저는 뭐 괜찮다. 그리고 이것도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금리가 우리가 뭐 은행에 예금 넣어놓으신 분도 있지만 안전하면서도 좀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채권 투자도 해보세요. 저는 괜찮다고 보는 게 채권을 언제 하셔야 되냐면 물가가 계속 오르는 구간 있죠. 작년처럼 그럴 땐 채권 투자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너무 오를 땐. 근데 작년 가을부터 물가 꺾였거든요. 물가가 꺾이는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오케이.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금리와 채권 가격 정반대라고. 정반대라고. 근데 만약에 작년에 한전채가 얼마였냐면요. 최고가 5.9까지 갔어요. 아. 이게 1년 전에 1% 금리 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5% 금리 찍었을 때 한전채를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는 어쨌든 만기까지 가져가면 매년 5% 받아요. 받죠. 근데 금리가 한전채가 지금 4%로 떨어졌거든요. 그것도 괜찮네. 그러면 나는 금리가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무조건 5% 받아요. 왜냐면 나는 이제 약속을 한 거니까 한전하고 나한테 무조건 5% 줘야 돼요. 금리가 3%를 가도 난 5% 받아요. 근데 금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만 떨어져도 채권 가격은 반대로 10%가 올라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금리도 이익을 내지만 이자도 내지만 채권을 팔으면 10% 수익이 또 나요. 오늘 잘 나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두 개 건졌다. 채권이랑 그러니까 ETF랑. 이 물가가 너무 낮고 아. 금리가 낮을 땐 채권 투자하지 마세요. 근데 요새는 괜찮네요. 예, 요새 이제 물가도 높았고 또 좀 안전한 채권. 카메라 PD가
이렇게 넉넉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지 휴대폰을 꺼내서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에 우량한 채권들 많잖아요. 네. 뭐 공기업 채권도 있고 은행채도 있고 국채도 있어. 국채는 뭐 안 망하니까. 네. 그런 채권들을 이게 좋은 점이요. 금리 높을 때 투자하면요. 만약에 내가 근데 이런 질문 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5%에 들어갔는데 금리가 6% 가면 나 손해 아니냐.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회사만 안 망하면 만기까지 그치. 원금 받아요 그냥.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주식과 좀 다른 점이에요. 아하. 주식은 내가 엄청나게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채권은 회사가 안 망하면 무조건 돌려줍니다. 원금은. 거기에 이자 붙어가지고. 오케이. 근데 만약에 금리 떨어지면 채권도 수익도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을 수 있어서 이렇게 고금리 시대에는 채권 투자도 한번. 채권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주식 시장이 다시 좋아질 것 대비해서 반도체 ETF 정도는 생각해 보셔라. 네. 이렇게 나와서 정리해주기 얼마나 편한지 몰라. 이것도 내가 공부해서 하려봐. 아유, 아주 그냥 머리 아프지. 자, 그러면 요 얘기 좀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 SVB 파산으로 글로벌 자산 시장이 휘청휘청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금과 비트코인이 또 급등하고 있어요. 얼마나 올랐고 또 이거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저도 이제 뭐 전망하기 좀 어렵지만 일단 이게 올라가는 이유는 금은 일단 안전자산이잖아요. 전 세계 제일 안전한 것 중에 하나가 달러랑 금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뭔가 신용 리스크나 뭐가 터지면 항상 금값이 올라갑니다. 2008년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금은 미국이 이제 더 이상 금리 안 올릴 때 올라가요. 이 금리랑 반대로 가는 성격이 있어요. 그렇죠. 네, 약간 그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금이 최근에 올라가는 거는 이 두 가지 성격. 이제 야 이렇게 위기 터졌는데 미국이 금리 올릴까? 요거 하나랑 제일 안전하잖아. 안 망할 거야. 이러면서 좀 오히려 올라가는 것 같고 뭐 비트코인도 약간 이제 옛날에 비트코인 그렇게 불렸잖아요. 디지털 금이다. 네. 그런 성격에서 그런 성격에서 대체 투자로 대체 투자도 있고 또 거기다가 이 결국엔 금리 때문에 좀 올라간다 보거든요. 미국이 이 상태면 결국 우리 예상보다 금리를 좀 빨리 내리지 않을까. 원래 한국의 뭐 빅테크나 미국의 빅테크도 금리 내릴 때 좋았잖아요. 카카오 네이버도.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도 비슷해요. 금리가 내릴 때 아무튼 좋습니다. 오를 때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제 좀 거기에 맞물려 있다. 유동성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 그 기대감으로 오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지금 1,300원 정도. 1,300원? 이게 더 내릴까요? 이게 1,200원까지 갔다가 네. 1,330원 갔다가 다시 1,300원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전망은 어때요? 저는 이제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 이제 오늘 주제가 실리콘밸리 은행이잖아요. 이게 확산이 돼서 만약 유럽까지 또 계속 번지고 리스크가 이게 안 되면 다시 1,400원 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원화보다 달러가 더 안전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팔아버려요. 이런 경우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더 이상 리스크 아니면 환율은 떨어질 가능성이 일단 높은 게 일단 첫 번째가 이제 미국이 더 이상 긴축을 안 할 수 있잖아요. 미국이 긴축을 하면 금리 올리면요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올라가요. 그럼 달러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원화에는 반대로 가니까 환율이 올라가는데 지금 이 상태로 유지가 돼버리면 미국이 긴축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달러가 강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화로 다시 돈들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는 올해 원화 강세를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작년엔 중국이 없었어요. 우리 머릿속에. 근데 올해는 이제 중국이 들어와 있어요. 중국 리오프닝 했잖아요. 한 거예요? 하긴 했는데 아직 우리 체감적으로 잘 안 보이잖아요. 리오프닝은 했어요. 했으면 이 홍대 앞이 주말에 다 중국 사람으로 덮여야 돼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PCR 아직. 검사도 다 해제하고 이제 비자 이런 것도 다 해결은 됐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2017년에 사드 때문에 단체 관광 허용을 안 한 거 아시죠? 그때부터 단체 관광이 못 와요 지금. 중국에서 허용을 안 해줘요. 그걸만 풀어주면 되는데 아직도 한국은 안 풀어줘요. 중국 정부가. 근데 올해 좀 풀어준다면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작년에는 아예 못 들어왔잖아요. 아무도. 그쵸, 아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중국인들이 어쨌든 작년보단 들어올 거고 그리고 한 가지가 또 중국 자체적으로도 리오프닝 하면 사람들이 이제 밖에서 돈 쓸 거 아니에요. 쓰고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은 늘어나는 거죠. 중국이 돈 써야 한국도 당연히 수출해서. 이게 근데 작년에는 아예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적어도 이게 플러스 효과를 나오니까 여기에 저도 좀 기대하는 건 단체 관광만 허용해주면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저기 뭐 홍대나 명동 가서 돈 쓰잖아요. 그거 수출로 잡혀요 다. 서비스 수출로 잡혀요.
중국 사람들이 와서 뭐 그렇구나. 만약 미국이 와서 돈 써도 다 수출로 잡힙니다. 그럼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개선되겠죠. 개선되죠. 그럼 환율은 당연히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이 효과를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어쨌든 올해는 좀 환율은 뭐 1,300원 이상이 아니라 한 1,200원 초반 정도에서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느꼈던 게 뭐냐면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이 망한 걸 보면서 네. 이 개인분들 투자를 하고 안 하시는 분들 떠나서 그건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사람이 살다 보면 갑자기 돈 필요할 때 있잖아요. 인생 살다가 맞아. 뭔 일이 터지기도 해요. 아프기도 하고. 돈 물어줘야 될 일도 생기고 그래서 자산 배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장 내가 뭔 일 나서 당장 쓸 현금은 반드시 그거는 어디 투자하지 마시고 약간은 남겨두셔야 될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 은행도 돈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필요한 아니 돈을 그중에 반만 딴 데다 놨어도 네. 근데 국채가 너무 아니면. 많은 돈을 국채에 그냥 넣어버리니까 이 사단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네. 똑똑한 사람들 다 몰려 있어도 그런 짓 하잖아. 네. 그치? 거기 다 빅테크 회사도 몰려 있는 데인데 몰빵하는 건 좀 진짜 위험하다. 너무 영리한 척해도 소용없고 원칙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하네요. 네, 그게 맞습니다. 원래 다 투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분산해라. 분산해라. 분산을 안 해갖고. 자,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제가 뽑은 오늘 20분 경제 원포인트는 바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네. 자, 20분 경제과의 시간에는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는데요. 꼭 이런 주제도 다뤄주세요 하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댓글로 달아주시면 여러분이 만나보고 싶은 경제 전문가 막 찾아서 빨리 섭외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20분 경제과의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